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자,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 첫날인 오늘 국내 금융시장은 한마디로 호재만발인 그런 아주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32포인트나 상승하면서 1200선에 성큼 다가섰는데요. 자, 한미 간의 통화 수합 연장 소식 등의 호재로 인해서 주가는 오르고 또 환율은 떨어져서 안정되는 등 갖가지 호재가 시장을 가득 채운 그런 하루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자, 오늘 센 경제 현장에서는 정부의 정책자금 조기 집행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관련 소식, 그리고 분당과 용인 지역의 부동산 경매 시장의 움직임을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자본시장 통합법이 오늘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증권과 선물, 신탁 등으로 나뉘어있던 자본시장이 이제 모두 하나로 통합되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본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만큼 소비자들도 이에 맞춰서 정확히 알고 또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듯 싶습니다. 자, 저희 센 경제 현장에서는 자통법에 관해서 여러분께 3일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그 끝 순서입니다. 소비자들이 느낄 수 있는 변화와 또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만 하는지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행 첫날에 일선 창구의 분위기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한영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통법 오늘부터 시행이 되면서 펀드 권유 준치기간도 바뀌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알아둬야 될 사항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제까지 그 펀드 가입은 그저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듯 아주 손쉽게 이루어졌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펀드 가입이 마치 병원에서 의사의 진찰을 받고 적절한 약을 처방받는 것처럼 꼼꼼하게 바뀌었습니다. 자통법 시행과 함께 투자자의 투자 성향을 감안한 맞춤형 펀드 투자 시대가 열린 셈이죠. 이는 지난해 문제가 컸던 펀드 불안전 판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투자에 나서기 전에 관련 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놓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오늘부터 펀드에 가입하기 위해 은행이나 증권사 지점에 가게 되면 먼저 연령과 예상 투자 기간, 투자 경험, 소득 상태, 금융상품 지식 수준 등이 포함된 투자 정보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결과에 따라 고객의 투자 성향은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 중립형, 적극 투자형, 공격 투자형 등 5단계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나면 판매 직원은 무위험부터 초고위험에 이르기까지 5가지 등급의 상품을 투자 성향에 맞게 권유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안정형으로 분류가 된 고객들은 고위험 상품에는 가입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준치간은 어디까지나 판매 직원들이 고객에게 알맞은 상품을 권유할 수 있는 수준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이 이를 거부하는 확인서를 작성할 때는 자신의 투자 성향보다 높은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실례로 현재 대다수 금융회사들이 주식형 펀드는 고위험 상품으로, 특히 해외 펀드는 초고위험으로 분류를 해놨는데요. 사전 시뮬레이션 결과 상당수 가입자들의 투자 성향이 중립형으로 나왔지만 본인이 투자와 관련된 책임을 지겠다는 확인서만 작성하면 특정 상품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향후 펀드 상품과 관련해 분쟁이나 소송 등이 발생했을 때 본인의 귀책 사유가 커지는 만큼 그런 불이익은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펀드 가입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손쉽게 가입하다가 이제 좀 까다로워진 절차에 좀 당황스러워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오늘이 시행 첫날이었는데 일선 창구의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네, 예상했던 대로 일선 금융회사 지점에서는 혼선이 빚어지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지점 창구를 둘러본 결과 펀드 상담부터 가입까지는 적어도 1시간 이상이 소요됐습니다. 이는 이전의 30분에 비하면 소요 시간이 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자필 서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적어도 10군데 이상에 달했는데요. 불안전 판매를 줄이기 위해 안전장치를 곳곳에 마련하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소 번거롭다고 느낄만 했습니다. 더구나 새로운 펀드 판매 규칙과 관련한 안내문조차 비치하지 않았거나 상담 이전에 이를 안내해주는 지점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몇몇 창구에서는 판매 직원이 고객의 투자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상품을 권유하는 구태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가 안정화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 밖에도 자통법 시행과 관련해서 소비자들이 꼭 알아둬야 될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요청하지 않는 투자 권유 사항도 투자자들이 체크해두면 유용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현재 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휴대폰 등으로 가입 권유를 받아본 적이 있겠지만 펀드 등 각종 투자 상품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도 전화로 투자 권유가 가능해집니다. 원칙적으로 투자 권유는 요청을 받았을 때만 가능하지만 증권과 장내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뒀기 때문입니다. 다만 투자자가 통화를 거부했을 경우
1개월간 다시 권유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 밖에도 증권 유관기관의 명칭도 변경했는데요. 증권선물거래소는 한국거래소로, 증권예탁결제원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가 통합해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새로 출범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로 바뀌게 된 자통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들을 알아봤습니다. 한영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부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 정책 자금을 조기에 집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일선 현장에서는 심사 인력의 부족, 그리고 준비 소홀로 자금이 기업까지 제대로 제때 또 흘러들어가지 못하는 돈맥 경화 현상이 아직까지도 여전하다고 하는데요. 자, 중소기업은 당장 하루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자,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그 속도전이 제대로 먹혀들고 있지 않는 그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서울경제신문 이유미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시장 상황을 한번 여쭤보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책 자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네. 정부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정책 자금을 조기에 집행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009년도 정책 자금에 대한 조기 접수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결정하는 일선 현장에서는 심사 인력 부족과 사전 준비 소홀로 자금이 기업에까지 흘러내려가지 못하는 동맥경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초부터 중소기업들의 연쇄도산이 우려되는 등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가중되고 있지만 정부의 자금 지원을 위한 속도전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중소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 상황은 한 어느 정도나 지연되고 있는 걸까요? 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접수된 자금 신청 건수는 총 5,592개 업체에서 약 2조 5,200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950개사에서 5,930억 원을 신청한 것에 비하면 6배나 급증한 것입니다. 문제는 신청업체들이 이처럼 폭주하다 보니 지원 결정을 위한 현장 실사 대기 시간에만 최소 한 달 반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통상 상담, 신청, 현장 실사, 심사, 승인 과정을 거치는 처리 절차를 고려할 때 자금 신청에서부터 지원까지 최종 소요되는 기간은 적어도 2달을 훌쩍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신청업체 가운데 현장 실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미실사 업체만 해도 전체의 75%인 4,233개사에 달하고 있습니다. 실사를 마쳤다고 해도 보증기간에 보증을 받자면 한참을 기다려야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들의 보증을 지원하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역시 전년 동기 대비 7배 정도가량 신청업체들이 폭주하면서 보증 업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통상 대출 보증을 위한 표준 처리 기간이 일주일 정도였다면 현재는 적어도 한 달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 답답한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그 지원 자체가 지연이 되다 보면은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이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정책 자금 지원이 지연되면서 자금이 절실한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초 쌍용차의 법정관리 신청 여파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자칫 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쌍용차 법정관리 신청 직후 중진공에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이나 운전 자금을 신청했던 협력업체들 역시 아직까지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설 연휴 직후인 지난 29일 쌍용차로부터 총 933억 원에 달하는 어음 결제를 받지 못해 자금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들 협력업체들에게 제때 자금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 1차 협력업체 200여 곳과 2, 3차 협력업체를 모두 포함해 총 2,000개가 넘는 중소기업이 부도위기에 몰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관계부처에서 이 지연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대책을 적절히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중진공은 신속한 기업 지원을 위해 본사 인력을 대거 지역본부로 파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진공 측은 당초 자금 지원 처리 기간을 2주로 단축하는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했지만 예상보다 중소기업의 자금 신청이 폭주해 현재 인력으로는 밀려드는 지원 신청을 제때 처리하기가 어렵다며 인력을 대폭 충원하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방도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가 심사 절차 간소화 등 사전에 충분한 준비 없이 조기 접수에만 급급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정남기 연구위원은 중소기업들의 연쇄도산 우려가 제기되는 등 위급한 시점에서 자금이 제때 풀리지 못해 중소기업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자금 지원을 위한 행정 및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보완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 참 답답한 상황을 서울경제신문 이유미 기자로부터 전해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근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에 조금씩 이제 활기와 또 생기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에 발맞춰서 경매 시장에도 역시 응찰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지만 여전히 낙찰가는 아직까지는 낮은 수준이라고 하네요. 자, 서울경제신문 서일범 기자를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요. 최근에 부동산 경매 시장의 동향을 자세히 전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달에 낙찰률이 상승하면서 경매 시장이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자, 어떤 상황입니까? 네, 낙찰률은 경매가 진행된 물건과 실제로 낙찰이 된 물건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10건의 물건이 시장에 나와서 3건이 낙찰되면 낙찰률이 30%가 되는 셈인데요. 네. 이 낙찰률이 올라가는 만큼 많은 사람이 경매에 참여했다는 뜻이 됩니다. 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경매 시장은 32%의 낙찰률을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말 낙찰률이 20% 선에 머물렀던 점을 감안하면 10% 가까이 오른 셈입니다. 네. 한 물건당 응찰자의 수를 나타내는 평균 응찰자 수 역시 늘어났습니다. 인천의 경우 낙찰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아 53%를 기록했고 분당 등 신도시는 29% 선을 기록해 다소 낮은 수치를 나타냈지만 지난해 말보다는 높은 기록입니다. 경매 시장이 이제 조금씩 사람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그 인기가 이제 조금씩 되찾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매 시장에서는 낙찰률 외에도 낙찰가율도 아주 중요한 지표로 작용을 하는데요. 이 낙찰가율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보통 부동산은 경매 법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평가법인에 의해 감정가가 산정됩니다. 바로 이 감정가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물건이 낙찰됐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낙찰가율입니다. 우선 1월 서울 전체 아파트의 매각가율은 70%로 지난해 12월보다 1%가량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일반적으로 낙찰률이 상승하면 낙찰가율도 따라 오르기 마련인데요. 낙찰률 상승폭에 비해 낙찰가율 오름폭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인천 지역 낙찰가율은 81% 선으로 지난 12월보다 1% 늘어나는 데 그쳤고 신도시의 낙찰률은 66%로 지난 12월보다 오히려 1% 하락했습니다. 경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저점에 인접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네. 경매에 대한 관심은 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매 참여자들이 감정가보다 훨씬 싼 물건만을 찾고 있어서 당분간 낙찰가율이 크게 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쉽게 정리를 하면 이제 투자자들이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는 높아졌지만 하지만 여전히 돈을 아주 그냥 알뜰하게 쓰고 있는 그런 알뜰 쇼핑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낙찰가율을 보니까요. 이 분당 등 신도시 지역은 여전히 유독 낮은데 이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네. 분당의 낙찰가율은 63%로 전국 평균인 73%를 크게 밑들고 있는데요. 이는 분당 등 1기 신도시 집값이 지난 1년 동안 크게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부동산 경매 물건은 감정가 산정 작업 후에 경매 법원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통상 감정가 산정 후 법원에 넘어올 때까지는 6개월가량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만약에 집값이 폭락하면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게 산정된 셈이 돼 결론적으로 낙찰가율이 낮아지는 셈입니다. 실제로 지난 1월에 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5억 1,550만 원에 낙찰된 분당 순회동 쌍용 아파트 125제곱미터형의 경우 감정가는 7억 5천만 원이었지만 현재 시세는 5억 9천만 원입니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은 68%에 불과하지만 시세로 낙찰가율을 따지면 93%나 되는 겁니다. 또 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정자동 동아아파트 185제곱미터형 역시 감정가 11억 원짜리 아파트를 7억 2,500만 원에 낙찰받아 표면적으로는 65%의 낙찰가율을 기록했지만 현재 시세가 7억 7천만 원 선임을 감안하면 실제 낙찰가율은 94%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집값이 급격히 떨어진 인근 용인도 비슷한 실정입니다. 네. 이 집값이 많이 떨어진 곳일수록 감정가 어떤 거품이 껴있을 염려가 크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해봐야겠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부동산 침체기의 경매 시장에서 주의할 점도 함께 짚어주십시오. 네.
일단 가장 중요한 점은 주변의 부동산 시세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감정가가 책정되어 있는 물건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감정가는 시세보다 낮다는 인식이 많았는데 이제 역전현상이 생긴 겁니다. 또 최근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실물 경제는 크게 악화되고 있어 부동산 전망을 하기 어렵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지난해 같은 침체가 다시 온다면 자칫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아직까지 부동산 시장이 상승 쪽으로 터닝을 한 게 분명히 확인되지 않으니만큼 특히나 이럴 땐 좀 조심을 해야 되겠고, 얼핏 생각하기에도 이제 응찰자들이 많이 몰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괜히 분위기 휩쓸려서 실제 생각보다 좀 높은 가격을 써낼 좀 그런 네, 염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서일범 기자와 함께 부동산 경매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자세하게 정리해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경제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증시 마감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연결돼 있습니다. 박혜욱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감 시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4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32.17포인트 오른 1195.37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지수는 미국 뉴욕 증시의 상승 소식과 자통법 시행의 기대로 20포인트 오른 채 출발해 기관 중심의 매수세로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수급 면에선 외국인이 6거래일째 사자에 나선 가운데 2,067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도 3,991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 수급을 뒷받침했습니다. 반면 개인만이 6천억 원 넘게 팔대로 일관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이어지는 것이 참 반갑긴 한데요. 자, 이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외국인이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면서 증시 우군으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외국인들의 대규모 주식 순매수는 착시 현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올 들어 최근까지 1조 원 이상 매도한 상장지수 펀드, 즉 ETF가 외국인 매도 매수 통계에 포함되지 않아 이런 오해가 생겼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한 외국인 지분율은 지난 연말에 비해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증권사 한 애널리스트는 외국인들이 지난해 말 배당을 노린 프로그램 매매를 많이 했다며 당시 사들인 현물 주식을 올 들어 ETF로 설정해 국내 투자자들에게 팔면서 ETF 매도가 급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외국인들이 ETF 매도를 능가할 만큼 현물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는 점은 다소 위안이 되는 부분인데요. 또 다른 애널리스트는 이에 대해 차익거래 관련 ETF를 팔 만큼 팔았다고 보면 외국인들의 현물 시장에서의 매수는 긍정적 신호로 평가할 만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본시장 통합법이 오늘 시행 첫날을 맞았습니다. 자통법 시행에 걸맞은 투자 전략이라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까? 네, 자통법 시행으로 금융 투자 회사들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게 되면서 투자자들도 선택의 폭이 넓어질 전망인데요. 이런 가운데 자통법 시대에 효율적인 투자 방법으로 종합자산관리 컨설팅을 이용하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병훈 대우증권 자산관리 컨설팅 연구소 연구위원은 4일 보고서에서 자통법 시행으로 다양한 투자 전략과 상품이 등장하면서 투자자가 모든 상품을 이해하고 투자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반면 더 나은 투자 상품을 선택하고 보다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는 투자자들의 욕구가 커짐에 따라 전문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이어 금융투자회사는 종합적인 자산관리 컨설팅 역량을 키워야 하고 투자자는 이러한 종합자산관리 컨설팅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투자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혜욱 기자로부터 오늘의 증시 상황에 관해서 상세한 설명을 전해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뉴스 단신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1월 회사채 발행 규모가 7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0% 증가했습니다.
운영 자금을 위한 발행액이 5조 2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증권업협회, 선물협회, 자산운용협회를 합병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오늘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투자협회는 6개 본부 1개 위원회로 구성되며 213개 회원사를 둡니다. 지난 1월 수입차 신규 등록 대수가 전년 대비 29.1%, 전월 대비 7.1% 감소한 3,760대로 집계됐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가 해외 건설 공사 수주 계약을 체결한 일부 워크아웃 건설사가 보증서 발급 지연으로 계약이 취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보험공사의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습니다. 네, 생경제 현장 잠시 후 증시 전략센터를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부 증권부 기자들이 아침마다 서울경제TV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 20분 투자로 미 증시 흐름을 한눈에 블룸버그 파이널 워드 30분 시청으로 아시아 경제까지 한꺼번에 블룸버그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의 또 다른 프로그램들 주말 인터뷰 프로그램 나이트 토크 성공한 모험 기업인을 다룬 블룸버그 벤처 음악과 영화, 순수 미술에서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까지 고품격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매거진 프로그램 블룸버그 뮤직 세계 정재계 거물들의 향배를 통해 글로벌 마켓을 예측하는 블룸버그 폴리티컬 캐피털 블룸버그의 간판 스타 버나드 로가 각국 기업과 정부, 각계각층 인물 인터뷰를 통해 경제를 진단하는 블룸버그 보이스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블룸버그 TV 국내 득점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십시오. Bloomberg Television.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증시 전략센터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굿모닝 신한증권의 장규성 지점장, 유진투자증권의 현봉환 차장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상승세를 보이면서 1200선에 바짝 다가서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먼저 장규성 지점장께서 오늘 장정리부터 해주십시오. 네. 오늘 지수가 120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미국 주택 지표가 예상외 호조를 보이는데 힘입어서 다우지수가 8,0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아침 시작을 20포인트 이상 상승을 해서 1,183포인트로 장을 시작을 한 이후에 기관과 외국인이 꾸준히 순매수를 하면서 오늘 종가가 제일 고가로 1,195포인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한미 통화 수합이 6개월 연장된다는 그런 소식으로 달러 수급이 좀 풀릴 걸로 생각을 하면서 환율이 11원이 하락한 1,378원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의 업종별 특징이라든가 또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인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전기 전자 업종, 운수 창고 업종이 5%에서 6%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오늘 장이 시작하기 전에 대한통운이 43%의 유상 감자를 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대한통운의 보유 현금분이 한 4조 원가량이 되는데 이 중에서 43% 유상 감자를 통해서 2조 2천억 정도가 주주들한테 돌아가게끔 돼 있는데요. 이번 유상 감자를 통해 가지고 금호 아시아나 그룹에 한 1조 5천억 정도 자금이 투입된다는 그러한 다시 환원된다는 그러한 재료로 인해 가지고 대한통운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우건설이 10%, 금호산업이 5%대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동차 업종의 상승세도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요. 올해 1월 달에 현대자동차의 그 실적이 미국과 그다음에 중국 시장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그러한 보도에 힘입어서 현대차가 오늘 8% 그리고 기아자동차가 11%대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수가 상승한 데는 무엇보다도 기관의 4천억 이상 순매수가 큰 힘을 발휘를 했고요. 외국인도 오늘 2천억 이상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오늘 주요 종목 움직임으로는 삼성전자가 5%대 상승세를 보였고요. 포스코가 4%, 현대중공업이 5%, 그리고 LG전자가 6%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의 특징적인 움직임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봉원 차장께서는 오늘 국내 시장이 이렇게까지 강세를 보인 그 배경과 또 가장 큰 이슈들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함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지금 미국 다우지수가 8,000선의 등락을 거듭하며 바닥을 깨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더해주고 있는데 네. 국내 지수는 이미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30% 정도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과연 이런 디커플링이 바람직한가 또 그런 이제 어떤 불안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그 강세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현황을 살펴보시면 외국인은 지난해 12월 8,700억 원에 이어 1월에도 7,700억 원 순매수를 보이며 2007년 4월, 5월 이후에 처음으로 2달 연속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아시아 주요 증시 중에서는 한국만 매수를 해서 든든한 증시에 그런 버팀목 역할을 해줬고요. 덕분에 1월 국내 증시는 일단 뭐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가장 양호한 그런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미증시가 전저점 이탈 가능성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일단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한번 좀 이유가 무언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시장의 현재 가치 쪽을 보시면 지금 현재 이제 국내 지수가 지수 한 1100대 초반 정도를 본다면 현재 PER이 한 1배 정도, 한 10.1배 정도 나옵니다. 이제 그 정도면 그 이머징 마켓 중에서는 한 3번째 좀 높은 수준이고 그래서 일단 좀 저평가는 아닌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자산 가치인 PBR 측면으로 본다면 한 0.9 정도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머징 마켓 중에서는 일단 한 2번째 정도 좀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단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봐서는 일단 그렇게 뭐 국내 시장이 강할 이유는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환율 부분은 일단 가장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원화 지금 가치가 지금 상당히 좀 저평가된 상태라고 이제 그 가정을 한다면 향후 앞으로 이제 원화가 좀 안정세를 찾았을 때 좀 주식을 지금 상당히 좀 싼 값에 매수를 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있을 거고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유동성 측면을 보시면 08년 일단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각국 정부가 그 부양책으로 내놓은 규모가 한 6조 5천억 달러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전 세계 GDP 한 1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09년까지 감안을 한다면 GDP 한 15% 정도를 일단 그 지출할 예정이고 그래서 이 정도 유동성이면 결국 시장은 좀 어느 정도 좀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또 금리도 낮기 때문에 기대 수익이 높은 곳을 선호하는 그런 이 투자하시는 분이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지금 최근에 뭐 키몬다 사례에서와 같이 이 좀 시장이 그 구조조정을 함에 따라서 그 경쟁업체들의 낙오가 또 선점하는 업체들에게는 이익으로 다가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뭐 현대차, 또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이 그런 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일단 그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가장 최근에 뭐 일단 10년 전 IMF를 겪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지금의 위험이 곧 기회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많은 참여자들이 시장을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부분이 일단 국내 시장이 타 시장 대비해서 좀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그 시장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이런 시장 상황에 대한 그 인식의 어떤 결론과 또 이에 따른 그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할 텐데요. 어떤 방향으로 좀 가야 되는지 함께 전문가로서 조언을 조언을 해주신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사실 이런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 펀더멘탈적으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시장의 강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간단한 예로 그 한 이틀 전 그 발표된 전월 수출입 동향 무려 32%가 급락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경기 위축이 한국만 피해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좀 피해가 심각한 쪽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간에 경기가 돌아설 것이라고 좀 자신 있게 확신을 하기보다는 또 경기 침체의 깊이하고 또 그로 인한 부작용 또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라는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무엇보다 좀 글로벌 증시가 한번 좀 바닥을 쳤다는 그런 인식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전략적으로 본다면 2월 시장은 지금 일단 쌍끌이 장세라는 그런 모습도 있고 또 그리고 다우지수도 지금 6개월 연속 음봉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좀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상황은 좀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2월 지금 초에 지수가 좀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2월 말까지 너무 좀 긍정적인 자세로만 보기보다는 일단 적정한 시점에서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는 한 1300까지는 가능해 보이지만 그러면 한 1200 후반 정도나 그 정도에서는 좀 이익을 좀 실현하는 좀 그런 부분을 갖다 염두에 두시는 게 좀 어떠실까 싶습니다. 네. 지금 물론 시장 상황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또 그럼에도 좀 너무 급하게 달려온 느낌도 있기 때문에 보다도 좀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시장에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는 그런 주문도 함께 곁들여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에 대한 분석을 두 전문가로부터 들어봤는데요. 자, 계속해서 이제 기업들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장규성 지점장께서는 요즘 어떤 기업을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예, 요즘에 태양전지 관련 업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태양전지. 업체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을 뿐더러 거래소 시장에서 태양전지 관련 업체로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SKC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SK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SKC는 2009년 대표적인 턴어라운드 주식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08년에 영업이익이 650억이었는데 2009년 다들 상황이 안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영업이익이 790억으로 20% 이상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게 주목하는 요인이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뉴스에 발표가 됐습니다만 SKC가 태양전지 필름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에 힘입어서 주가도 12%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만 SKC는 기존에 태양전지용 폴리에스터 필름을 생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추가로 태양전지 핵심 소재인 불소 필름하고 EVA 시트를 개발을 해서 양산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회사 측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태양전지용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태양전지용 폴리에스터 필름하고 불소 필름하고 EVA 시트 이 세 가지가 태양전지용 3종 필름으로 이렇게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 세 개를 동시에 개발한 세계 첫 메이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SKC의 기술력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고요. 태양전지용 필름 시장 규모는 2008년 4,200억에서 2012년에는 1조 2천억으로 매년 30%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SKC는 2012년에 1,900억 정도의 매출로 세계시장 MS를 19%로 이렇게 달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을 차세대 성장 동력원으로 키우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수 가격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가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네. 매수가는 20일 이동 평균선이 지금 한 14,000원 정도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14,000원 근처에서 매수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200일 이평선이 위치한 17,0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12,500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SKC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아무래도 태양에너지를 비롯해서 새로운 신에너지라든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아무래도 시대의 어떤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꾸준한 관심을 가져봐야겠고요. 자, 그렇다면 현봉환 차장께서는 어떤 기업을 추천을 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대우조선해양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예. 예. 일단 첫 번째는 실적 부분입니다. 4분기 실적이 이틀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영업이익이 한 5,600억 정도 시현을 해서 지금 동업종 2위 업체인 삼성중공업과 거의 비슷한 그런 이익 수준을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가총액으로 본다면 삼성중공업 대비해서는 한 30% 이상 좀 다운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실적 부분에서 첫 번째로 일단 접근을 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선업황 역시 최근에 치킨 게임 즉 생존 경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조선업체들이 보면 좀 상당히 좀 경쟁에 밀리면서 선박을 좀 해체하는 좀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반도체 쪽에 키모다 사례와 함께 조선업황에도 좀 그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결국은 국내 조선사들은 결국 경쟁의 승리자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조선업종은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가격이 사실 뭐 조정을 잘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 상황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타 뭐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은 상당히 양호한 그런 시세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매수 가격은 일단 한 22,000원 그냥 이하 정도면 매수를 해보실 만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 가격은 일단 추세 상단 부분을 갖다 고려해봤을 때는 한 25,000원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대우조선해양에 관한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우리 조선업의 뭐 강한 모습이야 굳이 더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규성 지점장님께서 끝으로 내일 장에 대한 전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를 보면은 내일 1200선을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네. 작년 11월 이후에 이번에 1200선 돌파가 네 번째 시도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200선에서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실현을 하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네. 하지만은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매수에 들어가면서 1200선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이 끄는 장에서 1200선을 가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든지 여건이 무르익었을 때는 1200선을 강하게 돌파해서 좀 전에 현 차장님이 말씀하셨지만은 1300선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호흡을 짧게 가지고 가시는 분은 1200선에서 수익을 취하실 걸 말씀드리고 아직 현금을 보유하시거나 시장에 참여를 검토하시는 분들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선호하는 그런 종목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 장규성 지점장 그리고 현봉환 차장 두 분과 함께 증시에 대한 전망과 추천 기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 두 분께서 전망을 하신 것처럼 앞으로 당분간은 우리 증시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을 세우신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숨가쁘게 달려온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멀리 내다보시는 그런 투자 해안을 가지시는 것도 역시 함께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지금까지 두 분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센 시장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부 증권부 기자들이 아침마다 서울경제TV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 20분 투자로 미 증시 흐름을 한눈에 블룸버그 파이널 워드 30분 시청으로 아시아 경제까지 한꺼번에 블룸버그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의 또 다른 프로그램들 주말 인터뷰 프로그램 나이트 토크 성공한 모험 기업인을 다룬 블룸버그 벤처 음악과 영화, 순수 미술에서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까지 고품격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매거진 프로그램 블룸버그 뮤직 세계 정적의 거물들의 향배를 통해 글로벌 마켓을 예측하는 블룸버그 폴리티컬 캐피털 블룸버그의 간판스타 버너드 로가 각국 기업과 정부, 각계각층 인물 인터뷰를 통해 경제를 진단하는 블룸버그 보이스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십시오. 한글로 보는 블룸버그 TV의 실시간 글로벌 경제 정보. 한국 방송사상 외국 경제정보 TV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정보 시차를 거의 극복해낸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 프로그램들을 서울경제TV에서 만나보세요.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이번 순서는 전문가와 함께 시장 상황을 보다 더 전문적으로 또 심화해서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센 시장 분석, 오늘은 메리츠증권 투자전략팀의 심재혁 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지수가 상승세가 꽤나 컸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먼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오늘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컸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섹터로 본다면은 IT와 그리고 자동차 섹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들 섹터는 글로벌 업종으로 본다면 상당히 좀 실적이 둔화되거나 구조조정이 가시화되는 그런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금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크게 유입되면서 이들 업종이 상승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본다면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 시장에서 순매수를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이제 가장 시장의 수급 상황에서 부담이 되는 것은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매도하는 것도 있지만 선물 시장에서 누적 매도 포지션이 급증하고 있어서 이에 따라서 향후에 증시 자체의 방향성을 갖다 외국인 입장에서 나쁘게 보지 않느냐에 대해서 부담이 상당히 컸습니다. 근데 2월 달 들어와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제 선물 시장에서의 순매수 포지션이 조금씩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우려감을 갖다 좀 잠식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 상황으로 본다면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본다면 정부 정책의 시행에 따른 그런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오늘서부터 자통법이 시작이 됐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 전일이죠. 일본 은행이 1조 엔에 해당되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갖다가 매수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호주라든가 이제 중국에서도 경제 정책이 계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세 가지의 특징이 증시 상황에서 굉장히 호재로 작용하면서 수급 상황을 굉장히 개선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시장에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물론 전 세계 모든 업종이 업황이 다 안 좋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선전하고 있고 앞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는 IT와 또 그 자동차 업종에 관해서 좀 호평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특징적인 모습들이 있었을까요? 예, 우선 현대차와 그리고 기아차의 이제 1월 달에 미국 자동차 판매 숫자가 지금 발표가 됐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24,512대를 갖다 팔았고요.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 22,096대를 팔았습니다. 경쟁사를 할 수 있는 GM이라든가 포드 그리고 크라이슬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제 마이너스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갖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대차와 그리고 기아차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3%와 그리고 3.6%가 상승하는 그런 호조세를 갖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사실 일본 자동차 회사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시장에서 지금 바꿔가는 업종이 이제 자동차와 그리고 IT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CDS도 급증을 했고 특히나 미국의 이제 포드라든가 그리고 크라이슬러 그리고 GM 같은 경우에는 부실 물건이 굉장히 확대가 되면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전반적인 구조 조정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차와 그리고 기아차가 2009년도에 들어와서 판매 실적이 호조세를 보인다는 것은 상대적인 수혜 업종으로 지금 부각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같은 상황은 증시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IT 업종에 해당되는 반도체 산업입니다.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 대만이죠. 대만 쪽에서 지금 파워칩과 그리고 나냐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인수 합병권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들 업체의 합병권에 대해서는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일본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이 같이 개입을 하겠다는 그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대만 반도체 회사들의 합병이 과연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친가에 대해서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특히나 또 LCD 부분에서 있어서는 IT 업종에 해당되는 한국 기업들의 MS가 시장 점유율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좀 더 확산돼 가지고 좀 반영을 한다면 향후에는 한국의 IT 업종들이 글로벌 증시에서 차지하는 영향이 좀 더 커지고 이에 따라서 실적 개선폭도 상당히 좀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수급 측면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고포주에 해당됩니다. IT에 해당되는 파워 배수는 지금 50배에서 거의 80배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한 20배 수준을 갖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포주에 해당되는 IT와 자동차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측면은 향후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해당되는 업종들이 증시도 많이 기여하는 그런 역할이 나올 수가 있고 지지선 역할을 갖다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의해서 금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시장에서 부각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기술적으로 또 이제 121선의 돌파 여부에 또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돌파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우선 121선까지 이제 남은 포인트는 한 40포인트에서 50포인트 내외가 될 수가 있고요. 또 121선 같은 경우에 경기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추세선에 해당되는 경기선을 갖다가 지수라든가 코스피가 이제 상향 돌파할 가능성이 좀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만일에 돌파를 한다면 증시는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 외에 다른 나라 쪽에서 이제 120선 이동 평균선을 갖다가 상향 돌파한 증시를 갖다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입니다. 상해 종합지수가 이제 2,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20선을 상향 돌파했고, 이 같은 추세에 의해서 한국의 산업재도 약간의 플러스 작용을 갖다 좀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한국 증시 자체를 본다면은 사실 선행성으로 본다면은 코스닥을 갖다 좀 더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들어와서 이제 120선을 갖다가 통과를 했고요. 이러한 추세를 갖다 본다면은 향후 이제 코스피 또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업종 섹터별로 본다면요, 그 동안에는 사실 금일에 이제 증시 상황에서 많이 화두가 됐고 궁금했던 상황은 이제 오늘의 상승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좀 제한되길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고 좀 많이 논의가 됐는데요. 여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좀 들 수 있는 게 그동안에 이제 한마디로 좀 끝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끝물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으로 왔을 때는 테마주라든가 아니면 개별주 그리고 코스닥에 해당되는 그런 소형주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대형주에 해당되는 IT라든가 그리고 운수장비, 산업재 업종들이 많이 움직였고요. 또 외국인의 매수대가 가giảm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들이 팔고 있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본다면 전체적인 상승세가 좀 더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120선을 상향 돌파한다면 추가적으로 1300선이 위에 있긴 하지만요. 그렇더라도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되면서 지수에는 좀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학습 효과라고 지금 현재 그 어느 1200포인트 선을 상한선으로 놓고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것을 그래도 수개월 동안 봤단 말이죠. 네. 저같이 이제 만약 주식을 들고 있는 개인 투자자라면 그래도 50대 50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 파는 게 그래도 50 한 1% 이상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좀 던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개인들의 지금 순매도세가 아마 그것을 보여주는 그 한 예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팔까요? 좀 더 들고 갈까요? 제가 이제 작년 연말서부터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매매 성향을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성향은 이제 1200선에서 우선 팔고, 그리고 1100선 부근에서 사자. 그리고 외국인들이 살 때는 팔고, 외국인들이 팔 때는 같이 거꾸로 이제 사게 됩니다. 이 같은 패턴은 사실 이번 장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현물 시장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대규모의 자금을 가지고 프로그램과 같이 경쟁하는 그런 구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판단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이렇게 차익 매매를 하는 것은 우선 박스권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가장 많이 중심적으로 보는 것이 바로 유동성 효과입니다. M1 증가율, 즉 본원 통화의 증가율을 갖다 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나 한국 같은 경우에 모두 지난 IMF라든가 블랙 먼데이 당시보다도 높게 지금 본원 통화의 증가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율이 이제 M2 증가율로 이제 이동될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그러니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사실 대출 증가율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이제 좀 더 이제 점차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M2가 증가하면서 통화 승수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즉 유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장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너무 박스권에서 이제 차익 거래를 갖다 많이 집중하시기보다는요. 지금까지 이제 알려드렸던 그런 섹터들이 있습니다. 올해 이제 많이 주목될 수 있는 섹터들인데 이런 섹터들은 지금 구간에서 이제 모아가는 전략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121선을 갖다 상향 돌파한 이후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이러한 추세는 계속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제 입장에서는 50% 이상입니다. 한 60% 이상까지 매수의 좀 비중을 갖다 확대하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시장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 그런 투자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듣고 저도 한번 그쪽으로 갔다가 잘못되면 확 그냥 농담입니다. 네, 시장 상황이 좋으니까 이런 농담도 하게 되네요. 자,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투자전략팀의 심지혁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자본시장 통합법이 시행된 첫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역사적인 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그 첫날인데 증시가 3% 가까이나 급등을 하고요. 원달러 환율도 10원 이상 하락하는 등 우리 국내 금융시장이 아주 산뜻한 하루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자, 입춘을 맞아서 국내 금융시장에도 이제 따뜻한 봄이 온 거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갖게 되는데요. 이 기대가 현실로 바로 이어지고 쭉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